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가 또 한 번 만난 스파이 브릿지가 개봉했습니다. 관람을 고민 중이시거나 관람을 하시기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포일러는 최대한 자제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스포일러에 매우 예민하신 분은 보지 마세요. 성미가 급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파이 브릿지를 두고 행여라도 제목 그대로의 스파이 영화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킹스맨이나 스펙터 같은 영화를 기대하시는 건 더더욱 금물입니다. 스릴과 액션을 기대하고 가신다면 10중 8구 실망하시게 됩니다. 스파이 브릿지는 1962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당시 보험 전문 변호사였던 제임스 도노반은 정부의 요청을 받고 소련에 억류된 미국 조종사인 프란시스 게리 파워스와 반대로 미국에 억류됐던 루돌프 아벨의 맞교환을 진행했습니다. 벌써부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왜 이 중대한 협상에 보험 전문 변호사를 내보냈냐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제임스 도노반은 원래 CIA의 전신이었던 OSS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국제정세나 소련과 미국의 관계 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던 적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맡긴 재판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루돌프 아벨은 미국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나쁜 사람이니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은 간첩이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간첩이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고 나발이고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겁니다. 반면에 당시 미국에선 그에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면서 제임스 도노반을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변호사들은 대부분 거절했고 제임스 도노반도 어렵사리 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루돌프 아벨 같은 스파이에게 올바른 대우를 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재판과 변호사 선임은 선전의 용도였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선 이런 사람조차도 재판을 받는다는 걸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임스 도노반은 진심으로 그를 변호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는 아벨을 만나고 변호를 결심하면서 인간은 누구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내세우는 이런 원칙은 역사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이 적대시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나을 게 하등 없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의미의 연설까지 했습니다. 지나치게 감동적이고 교과서적이어서 영화가 자기적으로 지어낸 말일 줄 알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 이 얘기는 실제로 제임스 도노반이 1962년에 법정에서 한 말을 그대로 옮겼더군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스파이 브릿지의 배경은 흔히 말하는 냉전 시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대죠. 그 와중에 미국에서 소련의 스파이가 잡혔는데 미국인이 소련의 스파이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해주고 진심으로 변호했습니다.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려고 감히 정부와 맞섰고 법원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걸 우리나라와 북한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대번에 종북 빨갱이라는 뻔한 욕설을 먹고 살해 위협을 받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내용의 영화를 당시 만들기엔 위험 요소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미국 만세를 부르짖는 영화인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이런 스파이들에게도 올바른 변호와 재판을 받게 하는 인권의 나라라는 걸 광고하려는 것만 같죠. 만약 그랬다면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지 않을 겁니다. 스필버그는 최대한 중립과 객관을 지키면서 스파이 브릿지를 연출했습니다. 그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제임스 도노반이 보여준 정신 그대로입니다. 스파이 브릿지를 보실 때 루돌프 아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루돌프 아벨이 스파이라는 건 명명백백합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그런 행위를 한 것만 두고 루돌프 아벨을 무작정 악으로 묘사하지 않고 소련을 악의 축으로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스필버그는 당시의 시대상을 담으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소련과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걸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점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마지막에 포로를 교환하는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루돌프 아벨이 제임스 도노반에게 건네는 말과 그 말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파이 브릿지와 스필버그가 중시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가 각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 충돌하는 데 따라 발생한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소련에 잡힌 프란시스 게리 파워스와 미국에 잡힌 루돌프 아벨,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독일 베를린의 국민들까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당연하게도 베를린 장벽이 등장하는데 여긴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참담한 곳이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써놓은 글을 보면 지금의 평화가 믿기지 않을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니 아마 영화를 보시면 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동시대에 주목을 받았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나 조지 루카스가 희대의 걸작을 남겼음에도 지금은 다소 희미한 감독인데 반해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확실히 점점 더 대단한 완성형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래엔 틴틴이나 인디아나 존스처럼 오락성이 더 큰 영화는 좋지 않았고, 반대로 워호스와 스파이 브릿지 같은 영화는 예술적인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락 영화로 보시면 실망하실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것만이라도 염두에 두시고 관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